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옆에는 지니어스 정경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힘차게 물론 저희가 결과가 안 좋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을 새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점점 시간대가 10시에 시작해갖고 10시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덜했습니다. 네. 감독님께 12시여도 안 주무시니까 전화를 드려도 됐었는데 다음에 그 포르투갈 12시고 이번에 4시니까 이게 날밤 까게 되더라고요. 네. 끝나니까 한 6시 반 날이 밝았던데 감독님께서 거의 못 주무시고 오셔갖고 살짝 평소보다도 목소리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분석을 열심히 하셨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브라질을 상대로 저희가 열심히 싸웠지만 1대4 세계 축구의 벽을 느끼면서 대패를 했고요. 결국은 8강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탈락을 했다고 이런 분석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점이 조금 안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총평까지도 좀 다 같이 좀 어우려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다시피 그 바로 1분 컷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경기 못 보셨거나 그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전반 7분 만에 비니시우스에게 측면이 그 털리면서 선제 실점을 합니다. 포르투갈전에는 5분이었고요. 가나전에는 24분. 이렇게 25분 이내에 계속해서 선제 실점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여기에 13분 네이마르에게 이제 페널티로 실점을 하는데요. 가나전에선 10분 간격으로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실점을 했는데 이번엔 6분 만에 이번에도 참 어려운 경기가 되겠다. 그런데 29분에 히살리숑 그리고 36분에 루카스 파케타에게 또 골을 내주면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68년 만에 전반 4골을 실점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그런 어떤 굴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후반에 선수도 교체하고 체력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이면서 후반 31분 백승호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점유율도 뭐 비슷했고 슈팅 수 차이는 좀 났었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 능력이나 선수들의 여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한참 좀 뒤떨어진 경기를 했고 최종 스코어는 1대4였다. 그래서 일본전 보면서 좋아했던 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탈락해서. 근데 저희 역시도 탈락하면서 8강에서 한일전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브라질전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전반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느끼겠는 게 가나전, 우루과이전, 포르투갈전에서 보던 우리 선수들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도 지난 포르투갈전 후반전 보면서 선수들이 못 뛴다는 또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가 초반부터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선 3경기에 사실 모든 걸 쏟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로테 없었죠. 네네. 그래서 선수들이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또 똑같은 멤버들이 이제 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실점 이후에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체력적인 게 사실 뒷받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고 배틀을 못한다고 하면 전략적인 방법으로 조금 포지션을 조금 로테이션 형식이 아닌 전반과 후반을 조금 나눠서 하는 체력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쓰는 방식을 접근했으면. 사실점까지는 전반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0대0을 마치는데 1대0이든 2대0이든 후반전에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놨다가 중앙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투톱 형태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4-4-2로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지만 중앙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수비 부담 덜어주고 카운터를 때리겠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미드필드에서 압박 속도를 더 내줄 수 있는 기동력이 가능한 선수. 또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격 전개를 할 때 측면에서 수비에서 공격을 나갔다가 다시 수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기반된 선수들을 코칭 스텝에서 판단해서 먼저 내보냈다가 그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경기력이 괜찮으면 뒤에 이제 우리 뛰던 선수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하든지 그런 이제 그 상황에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점 하면서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거를 조금 시간을 분배해서
써봤으면 전반에 40점까지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조금 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 감독께서 말씀하신 전반과 후반을 좀 나눠서 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잘했던 팀이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 잡았을 때는 일본은 역시 다 알려진 대로 기술도 좋고 선수도 기량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좀 내려서서 플레이하면서 역습을 했죠. 아마도 독일전인가요? 스페인전인가 점유율이 뭐 18%로 실파 퍼센트로 경기를 잡았을 정도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밀고 갔던 대로 벤투식 축구를 펼치다가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하는 그런 이유였고 감독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에 있는 황인범과 정우영 그리고 양측면에 김문환과 김진수 이쪽에서 계속해서 부담이 가다 보니까 후반 초반에 이제 교체한 거 보면 알잖아요, 감독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교체하냐 보면 여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하프타임 때 홍철과 손준호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황인범 선수도 빼고 그러면서 좀 변화를 빠르게 줬던 게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다시 보면요, 이제 전반 7분 실점 장면부터 저희가 좀 보면서 이게 뭐 잘했다, 투혼이었다, 뭐 이게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뭐가 문제였고 왜냐면 이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도 좀 간략하게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저희가 계속해서 옵사이드 걸립니다. 이날만 6개인가요? 5개인가 옵사이드 걸렸었는데 브라질 아주 능숙하게 한국의 투톱에 대처를 한 다음에 이제 슬슬 측면을 이용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라질 경기 보면서 네. 공격 수비 밸런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6분 27초 장면입니다. 공격할 때 백포스는 팀보다 한 명이 많아요. 지금 5명이에요. 줄 늘어서 있네요. 네, 5명이고 수비할 때 또 상대보다 역습을 본인이 당하지 않기 위해 숫자를 뒤에다 하나를 더 갖다 놔요. 네. 공격할 때 숫자 많고 수비할 때 숫자 많아요. 네. 결국은 이 말은 이쪽에서도 이길 확률이 많고 이쪽에서도 이길 확률이 많다. 지금 저희가 백포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첫 실점하기 전 장면인데 네. 오른쪽 측면 상대 공격수가 잡았을 때 4대 5예요. 네. 지고 있는 숫자예요. 네. 거기에 그 미드필드 2명 상대가 저 앞쪽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네이마르 선수 볼 쪽 저 반대쪽에 네. 그 우리 그 사이드백 끝단에 붙어 있거든요. 네. 김문환 선수 끝단에 저쪽에. 네, 여기. 네. 저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근데 앞에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저 선수는 저렇게 침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6분 32초 장면입니다. 네, 김문환 선수는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또 보면 왼쪽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손들고 있습니다. 그게 5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길로 찔렀어도 뭔가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장면. 하지만 브라질은 오른쪽을 택합니다. 여기서도 크로스했을 때 숫자적으로는 아주 크게 부족한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김문환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를 잡으러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6분 저기 37초. 들어오지 않으면 뭐 저도 바로 건드려서 뒤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점을 했겠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문전 앞에도 센터백 둘도 뒤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숫자를 자꾸 채운다. 기본 숫자가 많다. 이거는 굉장히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선수들이 못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가 너무너무 잘했다. 여기서 뒤로 흘렀고요. 이거 완벽한 노마크입니다. 이거 거리 보십시오. 이 박스 아닌데도 거의 한 3, 4m, 5m 넘겠군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생각하고 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또 추가 실점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약팀의 흐름으로 좀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의도치 않게 브라질이 몰아붙이는 흐름 속에서 페널티를 내주는 장면. 뭐 일부 매체에서는 페널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던데 보시면요. 10분 10초 장면. 여기서 비니시우스의 측면 크로스가 굴절돼서 정우영 선수에게 도착을 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한번 컨트롤한 다음에 찰려다가 약간 제 생각에는 히샬리송이 좀 영리했다고 또 보는데 감독께서는 또 보셨을 때는 저게 그 눈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 흐름을 보면서 딱 봤을 때 저 정도의 무슨 저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 대부분 그랬죠. 저게 이제 우리 위험 지역에서 유망이 높은 공격을 차단한 거거든요. 발을 차서 많이 찼든 슬쩍 찼든. 그렇죠. 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VAR로 보면 무조건 저거는 유망한 기회를 차단한 거예요. 파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먼저
볼을 차려고 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 뒤에서 발이 이렇게 들어와서 얹은 거기 때문에 네. 정우영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기 어렵죠. 네, 뒤에서 어려웠어요. 갑자기. 네. 결국 히살리시송 선수가 영리했어요. 네, 영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이마르 선수가 바로 득점하는데 지난 6월 저희 그 평가전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스텝인데 그 스텝 똑같이 그때도 골키퍼 김승구였고요. 똑같이 먹습니다. 네. 구석으로 차지도 않고요. 강하게 차지도 않고 가볍게 그냥 스텝을 뺏어서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네. 골키퍼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한 곳을 정해놓고 본인이 찰 곳을 정해놓고 그쵸, 정확하게 차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골키퍼들도 그 사람이 차는 뭐 루틴 패턴 이런 걸 싹 본 다음에 네, 네. 한쪽을 포기하고 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대세는 저렇게 골키퍼를 끝까지 보고 바로 옆으로 차도 막지 못하게 그 타이밍을 뺏는 그런 슛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 볼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이마르 다 왔다. 굉장히 수준 높은 PK를 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껑충 뛰었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기가 찹니다. 예. 김승규 분명히 지난번에 알았을 텐데 이거 뭐 잔바리 스텝도 먹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골키퍼를 보잖아요. 예. 담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실점 장면, 실점 장면 너무 많습니다. 브라질의 3샷 3킬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히살리숑이 집중력 있게 잡아냅니다. 경합에서 이게 컸습니다. 예, 이건 뭐 개인 능력으로 예. 가운데서 동수 놓고 그렇죠. 치고받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예, 이건 진짜 개인 기술이죠. 예, 히살리숑 개인이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파케타 선수가 옆으로 내주고요. 이 코너킥 상황이어서 이 티아고 실바 센터백인데 네, 여기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케타 패스를 받을 때 이미 히샬리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공을 줘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있었지만 김민재를 뚫고 히샬리송을 연결해서 히샬리송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리는 이거는 그 보니까 뭐 박지성 위원도 그렇고 안정환 위원도 그렇고 브라질이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건 뭐. 네. 이건 특히 그 저희가 실점한 4골 중에 가장 완벽한 팀 플레이로 만든 골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뭐 마음 아픈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5분 32초 상황을 보면요. 제가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8명이 상대 진영에 보이죠. 근데 역습을 당합니다. 못 따라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요. 정우영 선수 못 따라오죠. 김문환 선수 고개 떨구고 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뒤늦게 결국 따라오긴 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득점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제 숫자 동원하는 게 거의 동수에서 숫자를 하나 많게 갖다 놔요. 근데 그게 포지션 지금 브라질이 하는 경기 운영 방식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단에 있는 선수는 마지막 침투하는 선수를 안 따라갈 수 없고 동수가 되거나 숫자가 상대가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데 공격도 물론 브라질 선수들이 굉장히 좋지만 수비할 때 사이드백하고 센터백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빼는 게 있어요. 탈압박이라는 빌드업 자체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숫자를 갖다 낼 때 5, 4, 1을 뒤집어놓은 그 5, 4, 1 형태를 거꾸로 뒤집는 전방에서부터 뒤집는 형태의 숫자를 갖다 놓거든요. 근데 수비할 때도 중앙에 이제 그 사이드백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가담도 하지만 사실 뒤쪽에서 밸런스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습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공격 쪽에 숫자가 많아서 우리 수비는 되게 급격하게 물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드백은 지금 보면 사이드백은 볼 쪽에 나갔던 사이드백은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되는. 여기 35분 38초 상황인데요. 보면 역습이고 그런데 양 측면에 정확하게 두 선수가 거의 동일 선상에서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와 하피냐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공을 잡은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으로 줘도 되고 뭐 거쳐서 오른쪽으로 줘도 되는 상황. 왼쪽을 택하는데요. 저렇게 들어가는 건 뭐 막을 수 없었죠. 근데 이 득점 과정들을 보면 브라질이 좋은 게 경기를 쭉 볼 때 공격할 때 작업 또 형태 이런 것들이 딱 컨셉에 딱 잡혀 있어요. 수비할 때도 그 형태 컨셉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데 제가 앞에 경기를 리뷰하면서도 이 공간만큼은 꼭 져야 된다라는 공간을 꼭 쥐고 있어요. 그 역습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네. 그 공간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 거리들이 네. 자기가 자기 포지션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되기 때문에 네. 밑에서 자르면 사실 올라가기가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그거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흔히 이제 브라질 뭐 일부 남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보다는 뭐 개인기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편견이 저희가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약속된 형태라는 조금 말씀이신지. 네네.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 눈에 보이는 건 네. 포르투갈은 측면에 그 숫자 위에 옵션 걸어놓는 거, 네. 중앙에서 이제 압박 못하게 해서 이제 빼나가는 그런 형태의 축구를 하고, 네. 브라질은 사이드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센터백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벌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위에다 5명을 갖다 놓는데 네. 그 5명이 자기 포지션에서 그냥 있는 상태가 5명이 되는 거예요. 미드필더 하나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형태는 공격적인 어떤 옵션 이 개념이 아니라 숫자를 갖다 놔요. 네. 네.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그 형태에서 사이드백으로 올려서 이제 옵션을 거는데 브라질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수적 네. 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네. 수비는 역습 안 당하고 그 체력적으로 조금 더 안배를 하면서 수비에 집중할 수 있고 네. 또 전체적인 수비 컨셉은 브라질 선수들이 그 압박을 막 강하게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또 그걸 막 요구를 하다 보면 공격적인 자기 기량을 발휘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게 47분 상황인데 네. 다 쥐고 있어요 중앙을. 제가 저 중앙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볼이 네. 이제 우리 왼쪽 측면을 넘어가는 데서 사이드백이 나오지 않고 윙포드가 가서 수비를 해요. 하피냐네요. 네, 볼 쪽에 윙포드가 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최종 라인은 결국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미드필드하고 누에 스트라이커가 네. 그러니까 6-2-2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중요한데 다 쥐고 있고 측면은 들어가면 따라가고 안 들어가면 안 따라가고. 네. 그 백포는 뒤에서 라인을 구축하면서 들어오는 볼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네네. 앞으로 가면 네. 자기 자리에서 지금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나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이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48분 상황인데요. 이게 마지막 타치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이것도 실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습 때 보면 이 라인을 보잖아요. 이제 히살리숑 선수인데 이 라인만 보면 3대 2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BBC에서도 웨이스트 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브라질이 8대 0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네. 기회를 낭비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공을 뺏긴 다음에 이 파케타 선수 패스 한 번에 여기도 보시면요. 47분 59초 상황인데 한국 선수가 7명이 보입니다. 화면에. 저기까지 8명 있네요. 한 번에 벗겨집니다. 2개의 라인이 한 번에 벗겨져서 저 보십시오. 김민호 선수 고개 그냥 땅에 떨고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김승규 선수가 대처를 좀 잘한 감도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상대는 좀 여유롭게 수비를 하면서도 역습 때는 일정한 숫자를 두면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려울 수 없다. 근데 감독님도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팀을 상대할 때 감독님이 뭐 예를 들어서 중앙 미드필더거나 아니면 사이드백으로 나왔을 때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이 예선을 너무너무 잘해서 16강 통과했고 네. 근데 체력적인 한계 또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없고 지금 경기 운영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경기 운영 접근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간을 잘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세운 이유도 사실 난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상대가 딱 우리가 볼을 상대가 뺏겼을 때 우리가 역습을 때리는 거는 숫자를 갖다 놔야 되는데 네. 그 숫자를 갖다 놓기 전에 상대는 벌써 사이드백이랑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카운터예요. 네. 전방으로 한 방에 그 흥민이한테 그런 장면은 이제 슈팅을 때릴 때 골키퍼 어깨 맞고 나가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장면은 사실 수비로 돌아오기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형태가 그 브라질이 아마 가장 까다로운 수비와 대처하기 아마 가장 까다롭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후반에 뭐 손준호 선수 투입하고 홍철 선수 투입하면서 좀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2분 한 45초 정도 장면부터 보면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키뉴스 선수가 여기서 이제 3분 6초 장면에서 그냥 전진 패스를 하는데 이거 한 번으로 그냥 전방 압박이 그냥 무위에 그칩니다. 패스 한 번에. 그러니까 체력만 저희가 여러 명의 체력만 낭비하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네. 쭉쭉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강인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기회를 엿보고요. 보십시오. 뭐 브라질 뭐 안 뛰고 이런 밀포드가 양쪽 끝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스백이 돼 버려요. 29분 03초 보면 손흥민 옆에 선수 있죠. 조규성 선수 옆에 선수 있죠. 뒤에 있는 선수 옆에도 선수가 있습니다. 마크맨이. 기껏해야 김문환 선수에게 패스해서 뭐 얼리 크로스 올린 정도의 옵션인데 결국 뭐 뺏깁니다. 이렇게. 득점 장면도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30분 43초 장면입니다. 프리킥이고요. 뒤로 흘러나온 거를 백승호 기가 막히게 얹혔습니다. 네. 멋있는 득점입니다. 이게 굴절되긴 했지만 살짝 굴절됐는데 워낙 임팩트가 좋아서. 왼발도 좋네요. 백승호 선수가. 요때 살짝 불안하잖아요, 항상. 화면 약간 살짝 멈췄을 때 혹시나 VAR 걸릴까? 이게 VAR의 폐해 같아요. 불안해. 골 넣어도 기쁘지가 않고 일단 불안해.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흐름이 쭉 유지돼서 골이면 바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끊으니까. 선수들도 골 넣고 몇몇 선수는 저쪽을 보잖아요. 심판을 보잖아요. 골 맞죠?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죠. 한국이. 브라질이 아무리 강호여도. 백승호 선수까지. 데뷔전이 있더라고요. 데뷔전에 투입되자마자 데뷔골을 넣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 뭐 포르투갈 기적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브라질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좀 얄미웠던 게 교체를 하는데요. 골키퍼까지 교체했습니다. 그게 그 선수가 웨베르트라는 선수인데요. 이 경기 전까지 유일하게 뛰지 못한 선수였어요, 감독님. 26번째 선수였어요. 뭐 데뷔시켜줬다. 데뷔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8강, 4강 가면 이제 투입하기 어려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을 상대로 한번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사도 있던데 굴욕이다. 그 단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춤췄죠. 저희 앞에서 춤췄죠. 4골 넣었죠. 그리고 골키퍼까지 투입을 하는. 그리고 네이마르 뭐 이런 선수 체력도 또 아꼈고 8강 데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황희찬 선수 확실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유일하게 거의 돋보였던. 뭐 부상으로 이제 경기 많이 못 뛰다가 득점 포르투갈전 득점하고 자신감도 올라오고 이제 체력도 뭐 좋은 편이고요. 근데 반면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날 보니까 이제 슈팅이 없었고요. 이제 히트맵을 보면 그 박스한 터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조규성 선수도 보니까 많이 지치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 지쳐서. 결국 34분 30초에 조규성 선수까지 교체를 하면서 어쨌거나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목표를 이뤘고 전체적으로 조금 총평을 하면서 이번 월드컵 분석 방송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월드컵에서 저희가 16강 진출하게 된 그 배경 그 안에는 선수들의 노력도 있고 경기를 임하는 컨셉 또 뭐 경기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선수들이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브라질 또 그 위에 뭐 팀들과 할 때 우리가 계속 그거를 결과를 내려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팀적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준비할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 준비해서 우리가 월드컵 16강이 아닌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큼 많이 노력해야 되느냐 또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브라질한테 우리가 뭐 4대1로 지기는 했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뭐 굉장히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고
브라질전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간을 분배해서 쓰는 건 어땠을까? 뭐 그렇게 한다고 꼭 이긴다 이건 아니지만 자기가 영양껏 뛸 수 있는 거를 그 이상을 지금 다 떼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분배를 해줘서 전략적으로 해봤다면 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해보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장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너무 잘한 너무 잘했다 우리 선수들 고생했다 예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독님께서는 또 러시아 월드컵 때도 선수들의 눈물을 현장에서 좀 보셨던 기억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때 기억도 좀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민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뭐 저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기 끝나고는 울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안 울더라고요. 저 포르투갈 경기 끝나고 아마 엄청 뭐 울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이기 울었으니까 우리 때는 이제 다 끝나고 뭐가 안 돼서 울어가지고 독일전. 근데 뭐 내가 느꼈던 그때 흥민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래도 이제 으름이 잘 안 그치고 막 실컷 다 울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툭툭 털고 또 자기 것도 열심히 하고 또 분위기 띄우려고 본인이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 위치에 가는 게 기술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저런 성격도 참 한몫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후를 털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빨리 부상 회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도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그 흥민이가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장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하면서 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월드컵 기약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 나이로 35입니다. 그 성격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뭐 그 애단심도 그렇고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월드컵에. 저도 뭐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선수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잘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야심차게 정경유 감독님 어렵게 모셔갖고 월드컵 4경기 처음에는 모두가 그랬듯이 3경기로 저희가 약속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스케줄을 또 봤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감독님께서도 이 마지막 16강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도 처음에 방송하고 좀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게 축구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바둑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을 두는 것처럼 뭔가 수싸움도 너무나 치열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개인기에 의존한 팀들 같았지만 자기들끼리도 나름대로 형태를 유지해 갖고 숫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강호들은. 그러니까 개인 기술도 좋은데 형태까지 유지해 버리니까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뭐 많은 평평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브라질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현실을 좀 나타냈다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막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보다는 더 보완해야 된다. 저희도 이제 저희 현장에 나온 기자들이 기사 썼듯이 더 많은 손흥민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경준 감독님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뭐 KD가 됐든 다른 대회가 됐든 저희가 꾸준히 함께 하는 걸로 종신 계약을 저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감독님께서도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그때 상황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꾸준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월드컵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